휘잉 살을 내는 듯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스마트폰 화면의 차가운 불빛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혹한의 벌판. 젊은 군인들이 상의를 벗은 채로 서 있었다. 시뻘겋게 얼어붙은 피부, 입에서 피어나는 하얀 입김. 그들은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하나가 된 목소리로 우렁찬 구령을 외치고 있었다. 저는 그걸 인생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한창 빛나야 할 청춘의 18개월을 앗아가는 잔인하고 무의미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 비합리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훈련이 끝난 뒤 그 녀석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무의미하고 얕았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루카스 슈미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 2분짜리 영상 하나가 제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저의 신념과 편견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가장 친한 한국인 친구와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위대한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2년 전 서울의 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은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없었죠. 통일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유럽연합이라는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곳이 옆 동네 마실 가듯 자유로운 곳, 전쟁의 위협이란 박물관이나 전시된 낡은 유물 같은 곳에서 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제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약간은 오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세상에 박민준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같은 과 동기였는데 대강총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시끄러운 술집 구석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것이 민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왔다고? 맥주 진짜 맛있겠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통했습니다. 정치, 역사, 철학, 심지어는 시시콜콜한 연애 이야기까지. 민준이는 제가 만난 한국인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토론을 벌였고 주말이면 홍대의 활기찬 거리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민준이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맵지만 중독적인 떡볶이의 맛, 정으로 가득한 포장마차의 분위기, 시험 기간만 되면 좀비처럼 변하는 대학생들의 모습까지.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의 미래 계획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세계를 여행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국제 분쟁 해결 전문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남미로 배낭여행을 갈 거야. 너도 같이 갈래? 민준아, 탱고의 본고장에서 진짜 열정을 느껴보자고. 제가 그렇게 신나서 떠들 때면 민준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죠. 좋겠다. 루카스, 난 아마 못 갈 거야. 왜? 아르바이트 때문이야? 내가 좀 보태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민준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아르바이트나 가족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만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군대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제 친구의 미래 위에 얼마나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수업 시간에 한 토론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였죠. 대부분의 한국 남학생들은 징병제가 필요하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실제하는 위협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1세기에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야 할 젊은이들을 18개월 동안 군대에 가두는 것이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인적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독일도 과거에는 징병제였지만 지금은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전문적인 군인이 국방을 책임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총알바지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학생들의 주장은 그저 국가주의적 세뇌의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저 원래 그래 왔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의 소중한 인연을 나라에 그냥 바치는 게 당연하다고?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며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해야 할 일이라고? 누가 정했는데? 그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이야. 너는 피해자라고. 민준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평소에 알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지쳐 보이고 또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루카스, 넌 이해 못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했지만 군대라는 주제는 암묵적인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 것이 답답했고 어쩌면 비겁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가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시스템에 순응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순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저는 그저 제 좁은 식견과 오만한 잣대로 제 가장 친한 친구를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머지않아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균열은 우리가 일서 외면하는 사이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서로를 대했습니다. 예전처럼 농담을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민준이는 제가 자신의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이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던 오후, 우리는 학교 중앙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막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제주도에 가볼까 해. 한라산에 눈 쌓인 거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 너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렌터카 빌려서 해안도로 달리는 거야. 제가 한껏 들떠서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띵!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는 몇 초 동안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소식이야? 걱정이 되어 묻는 제 말에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단 몇 줄의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병무청 박민준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입영통지서.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굳어버린 얼굴은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는 마른 침을 삼키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나 군대 가. 다음 달에.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군대.
우리가 그토록 일서 피해왔던 단어. 그것이 더 이상 추상적인 토론 주제가 아니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즐거웠던 우리의 대화, 겨울방학 계획, 평화롭던 가을날의 오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의 자취방으로 진짜 입영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갑고 딱딱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의 18개월 동안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담담하게 소식을 전했고 휴학 신청을 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을 너무나도 술순히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건 미친 짓이야. 넌 지금 내 인생을 도둑맞고 있는 거라고. 민준이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거였어. 그냥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온 것뿐이야. 그게 할 소리야? 연기할 방법은 없어?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어떻게든 미뤄야지.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왜 저항하지 않는가? 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가? 그제야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룬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18개월이 12개월이 되기라도 해? 언젠가는 가야 해. 루카스, 그게 한국 남자들의 현실이야. 현실. 그런 비합리적인 현실을 왜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이건 그냥 시간 낭비, 인생 낭비일 뿐이라고. 내가 2년 가까이 총 들고 구르는 동안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 내 친구들은 졸업하고 취직하고 꿈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넌 그냥 뒤처지는 거야. 제 말은 칼날이 되어 민준이의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그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불타고 있었죠. 민준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생 낭비?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인생 낭비야. 의미 없는 훈련, 비인간적인 복종. 그게 널 뭘로 만들어주는데? 그냥 국가의 부품이 되는 것뿐이라고. 닥쳐. 민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닥치라고 했어. 민준이는 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친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아는데?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전쟁 한 번 겪어보지 않은 네가 뭘 아냐고. 난 역사를 공부했어. 난 알아. 이건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일 뿐이야. 책으로 배운 게 전부인 주제에 민준이도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최전방에서 청춘을 바치셨다고.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서서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 이 나라도 없었어. 그게 너한테는 그냥 낡은 유물로 보여. 그의 절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이에게 그것은 그의 가족의 역사와 삶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던 겁니다. 내 눈에는 내가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도망치지 않아. 이건 내 책임이야.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비난하는 너 같은 녀석들까지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라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루카스,
이건 내 인생이고 우리나라야. 그 말을 끝으로 민준이는 현관문 쪽으로 고갯짓을 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좀 가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자취방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지 친구를 걱정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의 우정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민준이와 같은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거리를 걷고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K-POP과 드라마,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은 그저 감정적인 항변일 뿐,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었고, 그 충돌의 파편은 우리의 우정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와 저 사이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고, 단체 메시지방에서는 서로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깊었던 우정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 사이에 냉전을 눈치채고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구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예민한 무언가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노와 자책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진심을 몰라주는 것이 억울했고, 동시에 제 말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방어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민준이의 입대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대 이틀 전 저녁, 과동기들이 민준이를 위한 조촐한送별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를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술기운이라도 용기를 빌려보자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인 신촌의 한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많은 친구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자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 멀리 테이블 중앙에 앉아있는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말없이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미 군인처럼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낯선 그의 모습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본 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루카스, 이리 와서 앉아. 모든 시선이 순간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친구들이 일부러 더 과장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민준, 훈련소 가서 편지 꼭 해라. 전화 자주 하고, PX에서 맛있는 거 사오고, 휴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나갈게. 모두가 애써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 다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무슨 비극적인 코미디란 말인가. 빛나는 청춘들이 모여 친구의 인생 낭비가 시작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있다니. 소주가 몇 손배 돌자 제 안의 자제력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은 저의 억눌려 있던 감정과 오만한 신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빈잔을 채우며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나왔습니다. 머리 깎으니까 아주 군인 다 됐네. 이제 곧 나라의 훌륭한 부품이 되겠어. 제 말에 시끄럽던 테이블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이 당황한 눈으로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기를 뒤집던 집게를 내려놓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루카스, 취했으면 그만 마셔. 아니, 안 취했어. 난 지금 누구보다 맨정신이야. 그냥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이게 정말 축하할 일이야? 친구 인생에 18개월이 삭제되는 걸 축하하는 게 정상이야. 그만하라고 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낮게 외리렁거렸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동장치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왜 그만해? 사실이잖아. 너희는 모두 세뇌당한 거야.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낡아빠진 민족주의에. 그러는 동안 진짜 중요한 너희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제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한국인 친구들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말렸습니다. 루카스, 오늘은 민준이 가는 날이잖아. 좋은 말만 좀 해주자. 좋은 말이 뭔데? 몸 건강히 너의 생활 잘하고 와라 이거야? 나는 위선 따위는 떨고 싶지 않아. 민준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라고. 이렇게 재능 있는 애가 2년 동안 썩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고.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내 친구였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만 하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입대를 결정했는지,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해본 적 있어? 이해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그냥 틀린 거니까. 틀려? 민준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틀렸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이야, 루카스, 네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자유, 네가 마음껏 떠들고 마시고 즐기는 이 모든 평화가 너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다. 네가 말하는 그 인생 낭비를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철책선 아래서 밤을 새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네가 말하는 그 세뇌당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거라고. 너는 그 희생 위에 서서 그 희생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너희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후회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서렸던 마지막 기대감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실망감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이제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 민준이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나 먼저 가볼게. 그는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송별회는 그렇게 최악의 파국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술잔만 내려다보며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그저 제 신념을 말했을 뿐인데 왜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이토록 깊은 상처를 주고만 걸까요? 어쩌면 틀린 것은 민준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잣대로 함부로 남을 재단한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기 합리화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어. 언젠가 민준이도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옳았다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남은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입대하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울은 왠지 모르게 텅 빈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에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점심을 먹을 때도 도서관에 갈 때도 늘 함께였던 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친구들은 제 눈치를 보며 민준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이 이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 훈련소에 있는 민준이에게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편지를 통해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과 동기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다들 잘 지내냐? 여긴 생각보다 할만하다.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온다. 걱정하지 마라. 다들 보고 싶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 속에는 루카스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가 내 연락을 받아주게는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잊기 위해 일부러 더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서울의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빈자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민준이가 이걸 좋아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면 이건 민준이랑 같이 봤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제 삶의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민준이의 부모님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주말에 잠시 면회를 갈 예정이니 시간이 되면 함께 가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님은 아마도 우리 사이의 일을 전혀 모르시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루카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온 아주 똑똑하고 좋은 친구라고. 보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민준이의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높고 험준한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길가에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책에서만 보던 분단국가의 현실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대는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위압적인 철문과 철조망, 위장 무늬가 그려진 건물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면회실에서 잠시 기다리자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민준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학생 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더 단단하고 날카로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과 불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루카스, 내가 어떻게 여길? 민준이의 어머님이 제 등을 떠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루카스 씨한테 같이 가자고 졸랐지. 돌도 없는 친구인데 당연히 와야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싸우신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민준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제가 알던 민준이 같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먹는 모습만 쳐다봤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과묵한 분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더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루카스 학생이라고 했나? 네, 아버님. 우리 민준이랑 요즘 좀 서먹하다고 들었네.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저를 탓하는 기색 없이 그저 덤덤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해하네. 자네 같은 외국인 눈에는 우리네 사정이 이상하게 보이겠지. 자기 아들을 사지로 보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똑같은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이 줄을 맞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만 할 때 저 군복을 입고 있었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먹을 것도 변변찮았고 구타도 심했지. 그래도 버텼다네. 그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깊은 눈 속에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버텼는지 아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었기 때문이야.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우리 부모님. 가난 속에서도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던 내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내 자식들.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낡고 투박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무의미한 희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게 삶 그 자체였어. 이 희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걸세. 민준이도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게야.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말이지. 민준이 아버지의 말은 거창한 애국심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이자 한 아버지로서 살아온 그의 삶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낡은 유물이라고 치부했던 것 속에 이토록 무겁고 숭고한 책임감이 담겨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민준이를 배웅했습니다. 민준이는 부대로 복귀하기 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아니야. 내가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과 저에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절도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더 이상 철없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감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말, 군복을 입은 민준이의 낯선 모습,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라는 그 묵직한 단어. 저는 여전히 징병제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인생 낭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단단했던 신념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의 면회 이후 민준이와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매일 붙어 다니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오해와 원망의 벽은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부대 안에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늘 짧았고 대화 내용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루카스,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그럼. 너야말로. 거긴 춥지 않아? 추워. 곧 죽을 것 같아. 그는 늘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씁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임들 욕을 하다가도 동기들과 축구를 한 이야기, 야간 행군 때 별을 본 이야기 등을 신나서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까? 저의 편견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첫 겨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스키장 갈 계획을 세우고 연말 파티를 준비하며 저 역시 들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제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군인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에 아마 간부의 허락을 받고 잠시 사용하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냐? 짧은 메시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야말로 살아있냐? 강원도는 지금 시베리아라던데. 시베리아는 무슨? 여긴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시시콜콜한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영상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용량이 꽤 큰 파일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이나 해. 이게 뭔데? 보면 알아. 절대 웃지 마라. 웃지 말라는 그의 말이 오히려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새까만 어둠이었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와 누군가의 잠결 섞인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손전등을 켠 듯 좁은 네모반의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층 침상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잠든 군인들의 모습. 카메라는 잠들어 있는 민준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 위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PM 10시 0분. 평화로운 취침 시간.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M3시 0분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 비상, 전원 기상.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네모반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군인들이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잠꼬대가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준이 역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전투복을 꿰어 입었습니다. 혹한기 훈련 뒤일, 불시 비상소집이라는 자막이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 위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을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부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은 부대 연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새벽녘인 듯 주위는 아직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연병장은 이미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온도는 영하 20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밭 한가운데 민준이의 소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바지만 입은 채 맨몸으로 눈보라를 맞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빨갛게 얼어붙은 피부, 추위에 덜덜 떨리는 몸.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미친 짓이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21세기의 군대에서 자행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안에서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군대의 비합리성과 폭력성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원, PT 체조 준비.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듯 울려 퍼졌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젊은 군인들이 일제히 눈밭 위에서 팔 벌려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카메라는 민준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붓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소리 작다. 구령 소리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그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단순히 구령이 아니었다. 살으려는 추위와 싸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 속에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절규였다. 저는 차마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가 저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말했던 인생 낭비와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던가. 민준이는 분명 저에게 이걸 보여주며 내 말이 맞았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구령을 외치다 말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치한 동요였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한 명의 목소리는 곧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대원 전체가 고통스러운 PT 체조를 하면서 다 함께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영화 20도의 눈보라 속에서 우통을 벗은 젊은이들이 팔 벌려 뛰기를 하며 동요를 합창하고 있다니.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어떤 처절함, 고통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유머러스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쓴웃음과 장난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역시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찬 신음, 절망에 빠진 눈빛, 시스템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어야 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것은 극한의 상황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놀라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시스템의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웃음을 찾아내는 강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의 확고했던 신념의 성벽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간 동요 합창은 교관의 불호령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만이 설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기묘한 연대감과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식의 오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진 얼차려를 묵묵히, 아니 오히려 더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눈밭 위에 맨살이 쓸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구령소리에 의지하며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합리성, 효율성, 개인의 자유. 제가 신봉하던 가치들은 이 극한의 공간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과 동료를 향한 원초적인 전우애 뿐이었습니다. 길고 긴 PT 체조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교관의 상의 착용, 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지 군인들은 허겁지겁 눈밭에 던져두었던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는 또다시 저의 예상을 벗어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을 입기 전에 옆에 있는 동료의 등을 먼저 털어주었습니다. 눈을 털어주고 서로의 얼어붙은 등을 세게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야, 괜찮냐? 정신 차려. 임마, 거의 다 끝났어. 서로를 향한 거친 격려의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동료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모습, 그 어떤 강요나 지시도 없었지만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준이 역시 옆에 있던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는 병사의 등을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민준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인간적인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것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개인의 개성을 말살한다고 비난했던 획일적인 군복이 오히려 그들을 피부색,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영상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허름하고 낡은 네모반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소대원들이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추위에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캬, 죽인다. 이 맛에 혹한기하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면발을 흡입했다. 카메라는 다시 민준이를 비췄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후를 마시며 크어하는 아저씨 같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동료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작은 플라스틱 반찬통이었다. 그 안에는 김치가 몇 조각 담겨 있었다. 아마 면회 때 부모님이 가져다 주신 귀한 김치인 듯했다. 야, 너도 먹어. 아닙니다. 박민준 상병님 드십시오. 됐고, 그냥 먹어. 이거 먹어야 힘나지. 민준이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호임의 라면 뚜껑 위에 올려주었다. 후임은 감격한 표정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를 외치고는 그 김치 한 조각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아껴 먹었다. 그들은 서로의 라면 국물을 나눠 마시고 얼마 남지 않은 김치를 나눠 먹으며 힘든 훈련의 피로를 녹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병사가 렌즈를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민준이 형, 독일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모든 소대원들의 시선이 민준이에게로 쏠렸다. 오, 국제 영상 편지. 독일 미녀한테 보내는 건가? 짓궂은 농담들이 오고 갔다.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카메라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장난기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루카스, 보고 있냐?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된 얼굴, 컵라면 국물이 묻은 입가. 그 모습은 결코 멋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이와 단단함을 보았다. 네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아마 또 욕하겠지. 미련하고 무식한 짓이라고. 그는 피식 웃었다. 맞아. 미련한 짓이야. 나도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가끔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는 주위에 둘러앉은 동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동료들은 웃으며 그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 힘들고 억울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후회는 안 된다. 여기서 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걸 배우고 있거든.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법 같은 거.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기쁨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누굴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말이야. 그는 다시 아니, 카메라 너머에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친구야. 그는 말을 마친 뒤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왼손으로는 김이 나는 컵라면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그의 비자를 그려 보였다. 이거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야. 너도 나중에 꼭 먹어봐야 돼.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라면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서 멈췄다. 저는 스마트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감동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인생 낭비, 비인간적인 시스템, 낡은 유물. 제가 그에게 던졌던 모든 비난의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저는 그저 제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제 오만한 잣대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모욕했던 것이다. 그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그들이 함께 외치는 구령의 무게를, 그리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나눠 먹는 컵라면 한 그릇의 따뜻함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장통이었다. 소년이 어른이 되고 이기적인 개인이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안전하고 따뜻한 방 안에서 화면 너머의 고통을 그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진정으로 비겁하고 무의미했던 것은 군복을 입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손이 떨려 타자를 치기조차 힘들었다. 민준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두 분 남짓한 영상은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구령을 외치던 절박한 얼굴들, 서로의 등을 문질러주던 투박한 손길,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들고 웃던 민준이의 미소. 그 모든 장면들이 제 가슴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제가 지난 23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세계가 단 하룻밤 사이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 사과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라면 맛있어 보였냐? 네, 세계 최고의 라면이었다. 그의 태연한 메시지에 저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현실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 오만한 잣대로 그를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의 말, 너의 아버지의 말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알긴 뭘 알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 그의 답장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따뜻함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휴가 나가면 내가 끓여줄게. PX에서 파는 아주 특별한 라면으로. 응, 꼭 같이 먹자.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이제 막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단단한 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저의 관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빌려 읽었습니다. 6. 25 전쟁의 참상, 분단의 비극, 그리고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의 이야기. 책 속의 활자들은 더 이상 딱딱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이었고 민준이와 동료들의 얼어붙은 뺨이었으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군인들을 무의미한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앳된 얼굴 뒤에 숨겨진 책임감의 무게를,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보이지 않는 짐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편히 잠든 시각, 누군가는 가족과 떨어져 차가운 철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 당연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캠퍼스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냥 들뜬 기분으로 봄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없는 캠퍼스는 여전히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저는 가끔 민준이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준이가 잘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님은 그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시며 우리 민준이한테 아주 좋은 친구가 생겼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의 첫 휴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100일 휴가라고 불리는 입대 후 첫 공식적인 휴가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그날을 표시해놓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갈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할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사람처럼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는 버스는 그곳에 도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차장에는 저처럼 누군가를 마중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연인, 가족, 친구들. 그들은 모두 애틋하고 설레는 표정으로 버스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군복 입은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제가 민준이의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깊고 말없는 사랑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탄 버스가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서 민준이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까맣게탄 얼굴, 입대 전보다 훨씬 다부져진 체격, 짧은 머리는 조금 자라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강렬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어리숙한 대학생 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경계 근무로 지새우고 살을 내는 추위와 싸우며 자신을 단련시킨 대한민국 육군 박민준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군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루카스. 그의 목소리는 훈련으로 다져져 훨씬 더 굵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를 와락 껴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누르고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왔던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색한 서양식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경의를 담은 한국식의 깊은 인사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야. 고생 많았어. 민준이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뭐야. 징그럽게. 그냥 평소처럼 해.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함께 제 진심을 알아차린 듯한 옅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어색함과 미안함, 원망이 그 웃음소리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준이는 휴가 나온 군인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한다는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겪었던 황당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훈련 중에 멧돼지를 만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임에게 혼났던 이야기, 동기들과 몰래 라면을 끓여 먹다 걸릴 뻔한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과 부조리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웃음과 낭만, 그리고 끈끈한 전우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 보내줘서 고마워. 민준이는 고기를 뒤집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갖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개고생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 나한테는 그 영상이 어떤 책보다, 어떤 강의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줬어.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됐다.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 하지 말고 고기나 먹어. 배고프다.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예전처럼 정치나 철학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지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군 복무 중이었기에 제 배웅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 제대하면 꼭 연락하고. 당연하지. 독일 가면 나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평생 못 잊을 거야. 너랑 내가 입고 있던 그 군복이랑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그 컵라면도. 우리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그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연구하기 위한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장면 전환. 몇 년 후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루카스가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저는 독일에 돌아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화주의자입니다. 대화와 외교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평화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일상 뒤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젊은이들의 묵묵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기억합니다. 민준이는 무사히 제대했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휴가를 내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아주 특별한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군대 PX에서만 판다는 그 라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한 대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그 라면 한 그릇에 우리의 서툴렀던 청춘과 아팠던 성장통, 그리고 다시 단단하게 이어진 우정의 모든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하다. 저는 한국에 와서 국제관계를 배우러 왔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갑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의 무게와 희생의 가치입니다. 제가 한때 인생 낭비라고 폄하했던 그 18개월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고통 속에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이기적인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는 숭고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제 친구 민준이와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군인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저와 같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편견을 깨뜨렸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